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세나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언제까지 모니터링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뭘 모니터링합니까? 최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늘어난 수에 비해 장애인 콜택시 수가 크게 부족해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거 다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전시의 대처가 지금 늦은 이유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대전시는 등급제 폐지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임차 택시 20대를 증차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대상 특장자 82대 그리고 임차 택시 110대 등 총 192대가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 콜택시 이용자가 기존의 장애 1, 2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3급 장애인들까지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20대로는 제대로 감당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용 건수를 좀 살펴보면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지난 6월에 4만 1천여 건에서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인 7월에는 4만 5천여 건으로 한 달 사이에 약 4천여 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용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기존에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등급제 폐지 이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 좀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장애인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훨씬 수요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이런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 장애인 콜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하고 비교적 외곽 지역인 대덕이나 신탄진에선 상황에 따라 기본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그럼 계속해서 이 현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해보고 추후에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콜택시 공급을 늘리고 택시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한 담당자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보면은 지금 과연 이 상황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전시의 공공교통정책과 주무관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서 바우처 택시를 15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즉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이토록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행정관청 담당자는 모니터링 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정책 시행 이전에 해야 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행정이 현장을 못 따라가면 아무래도 시민 불편만 고스란히 남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저희가 이 장애인 콜택시에서 이제 타이어가 거의 마모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이에 대해 대전시와 교통학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각각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요. 늘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좀 실제로 실행하는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말이 좋아 사장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엽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자영업자 폐업률이 11.0%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6%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충남 역시 11.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지역이 장업 폐업률이 높다는 거는 좀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렵다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빚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대전과 세종, 충남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 역시 지난해 4분기 말
38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2.5%보다 크게 높은 수치인 것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세종이 41.8%로 가장 높았다고 하고 충남 16.2% 그리고 대전이 15.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폐업률도 높고 또 부채 증가율도 높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말로는 사장님 하지만 그런데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2015년 기준 업소 한 곳당 연평균 영업이익을 또 보면요. 충남이 2,324만 원, 세종이 2,488만 원 등으로 급여 소득자 평균 임금인 3,191만 원에 훨씬 못 미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못 버는 가게는 대전이 약 77%, 충남 78.5%로 나타냈고 또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620만 원도 못 버는 가게가 대전에서는 전체 46%, 충남과 세종은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정말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해서 그렇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잘못 인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이 폐업률은 오히려 좀 감소세에 있다고 합니다. 2015년 폐업률을 보면은 12.5%였다가 이게 2016년에는 13.9%로 높아졌고 그러다가 17년에 13.2% 그리고 작년에 12.3%로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기는 한데 그 추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를 읽는 방법이 그 시점의 통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까지 비교해서 그 추세를 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많은 통계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전히 좀 어려운 거는 역시 사실이죠. 그렇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줄어들고 있는 수요에 비해 좀 공급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집갈로 치킨집이다 할 만큼 자영업자 수가 많기로 유명하죠.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로 그리스 33.5%, 터키 32% 등 OECD 국가에서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참고로 OECD 평균이 15.3%였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새로 짓고 또 상가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영업 공급 과잉으로 내모는 원인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했으니까 막연한 경기 탓보다는 그에 걸맞는 산업 구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키워드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연찬회라 쓰고 MT라 읽는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의회 연찬회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전시의회 제주도 연찬회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죠.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해 의원들이 교육받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시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교육보다 그들만의 친목 내지는 놀러 가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부터 집행부를 감시해야 될 역할을 망각하고 집행부의 수장들과 함께 만찬을 한다는데 공분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저희 5시엔 대전함에서는 대전시 의회 말고 대전의 5개 자치구 의회 올해 연찬회 실태에 대해 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이게 연찬회가 어떤 뉘앙스로 보면 만찬회 이런 비슷해서 네. 예, 그냥 음식을 먹고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찬회는 학술 모임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이게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일단은 아까 기초회들을 살펴봤다고 했죠. 예. 보통 이 의회 연찬회는요, 정례회를 앞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 다녀온 의회가 많았습니다. 우선 대전 동구의회입니다. 동구의회는 올 상반기에는 연찬회를 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대신 하반기 연찬회로 강원도 속초를 다녀왔다고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예. 1박 2일 일정이었고 그 의원 11명, 사무국 직원 11명이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소요된 예산은 약 888만 원이며 그 구청장 등 그 집행부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동구위에는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1박 2일이니까 짧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대전시회가 너무 좀 화려하게 다녀와서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사용한 예산 액수를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총 22명이 1박 2일 여행 가는데 888만 원이었으니까 그 1인당 4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소박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서구는 어떻습니까? 네, 대전 서구에 역시 올해 상반기 한 차례만 연찬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서구에는 무창포로 1박 2일 연찬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그 부구청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의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절반 이상도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창포 연찬회에서 쓴 돈은 592만 2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액수로 보면 동구에 비해서는 좀 적네요, 서구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집행부가 참석했다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정례를 앞두고 그 연찬회를 하는 건데 이 집행부가 참석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좀 관례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구는 또 어떻게 다녀왔나요? 네, 중구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연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찬회 장소로 모두 그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중구는 제주도를 다녀왔군요. 2박 3일로.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 연찬회와 관련해서 또 잡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일부 의원들이 연찬회 장소를 중구로 할 것을 적극 제안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의장과 그 다른 당 의원들이 제주도로 강행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안선영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 제주도 연찬회에 불참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연찬회를 제주도로 가지 말고 그냥 본인들의 지역구인 중구에서 하자. 네네. 예. 그런데 결국은 제주도로 다녀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또 연찬회를 가지 않은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하네 많이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중구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찬회를 안 가면 징계됩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예. 그 중구의 그 제주도 연찬회 경비는 1인당 8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했다고 하고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 다녀온 연찬회 장소가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들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관광지로 좀 유명한 곳이 공교롭게도 네. 그게 공교로운 겁니까? 네. 의도한 게 아니고요. 네, 뒤에 또 보시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그 공교로움이 어떤지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성구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2차례 연찬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상반기에는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독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찬회를 다녀왔다고 하고요. 예. 총 2박 3일 일정에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함께 떠났고 경비는 1인당 42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예.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잘 견제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러 독도를 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굳이 독도까지 가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그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유성구에는 하반기 연찬회로는 여수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하반기 연찬회 역시 2박 3일 일정이었다고 하고요. 그 1인당 소요된 비용은 7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연찬회 모두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유성구에도 연수 경비가 꽤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독도보다 여수가 더 많이 비싸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독도 때보다 여수가 많이 비싸진 이유를 그 의회 사무국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의원들 대부분이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좀 취소한 인원들이 많아서 1인당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예. 대덕구에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네, 대덕구에도 올해 2차례 연찬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는 그 한국산업기술원 그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서 3박 4일간 여기도 독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이 독도 연찬회 그 의원 전원과 그리고 사무국 직원 4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총 68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대덕구 의회 의원이 총 8명이니까 그 1인당으로 산정하면은 약 57만 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에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덕구의 연찬회에는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찬회의 정확한 개념은 학술 모임입니다. 네.
이쯤 되면 연찬회라는 말이 글쎄요, 굳이 이렇게 붙여서 이런 그 관광지를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의회에서는 뭐 이 단합대 MT 이런 말씀은 안 됩니까? 네, 뭐 수학여행도 아니고요.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또 회식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방의 의원들을 보면요, 평소에 업무 추진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잘 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해외 연수도 나가시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지방의 의원들이 뭐 친목, 단합, 연수 같은 명분을 만들어 이처럼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거를 바라만 봐야 될지. 이거는 이제 봉사가 아니라 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관례인 것 같습니다. 예. 자신들이 출마했을 때 내던졌던 말들을 선출직 공직자들 모두가 좀 한번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라리 단합대 MT 이런 말을 붙이면은 좀 비판을 덜 받지 않을까. 예.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이세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은 키워드 한 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요? 네. 뭐 전체주의, 독재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이렇게 하면은 보통 공산주의 혹은 예. 사회주의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의 반대말을 물으면은 뭐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에 상대되는 개념은 바로 독재주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상대 개념은 개인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답변이 쉽게 나오는 것은 다 이제 잘못된 편가르기식 이념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여기 이런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의회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참석의원 17명 가운데 1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와 개념을 이해시키고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논란도 뜨겁다고 합니다. 예. 민주시민교육과 그리고 또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자유한국당 측은 이 조례가 정치 이념적 편향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민주시민 조례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주시민조례가 공산주의하고 동성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좀 그 점이 의아스럽긴 한데요. 이들의 주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민주주의 앞에 이제 자유라는 말이 없으면 예. 공산주의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주관적 교육 가치인 성평등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제 편향된 통일 교육과 정치 교육으로 이어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잘못된 정치 편향으로 쇠뇌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져서 공산주의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는 이미 서울과 부산, 충남 등 12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좀 정치적, 종교적 이념의 잣대로 쟁점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주의는 뭐 이제 세계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나라에서 현재 정치제도에서는 최고의 정치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개념인데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이 진영의 논리로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좀 이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노동, 인민 이런 단어를 쓰면 종북 아니야? 이런 일종의 좀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념 갈등으로 인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까? 예. 말은 말뿐입니다. 그 안의 핵심 가치, 즉 사람,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진솔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우선 가치이지 예. 사람 앞에 이념이 먼저 강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장난하냐로 정해봤습니다. 반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우리 지역인 대전에서도 중학생들의 폭행 동영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 가해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동창인 그 피해 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의 몸에 난 멍자국을 보면 그 폭행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폭행도 폭행이지만 이런 폭행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총 1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유포된 동영상을 보면 마치 이제 종합격투기의 한 장면을 보듯 눕혀놓고 마구 때리고 목 조르고 또 이제 피해 학생은 고통에 이제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죽도를 주고 때리라고 시키기도 하고 폭력의 정도가 정말 그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걸 구경하는 가해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 장면을 마치 종합격투기 경기를 중계하듯 촬영하고 화면에 자랑스럽게 손가락으로 V자를 보이고 또 이걸 자신들의 SNS에 유포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이 학생이 받았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들은 이게 폭력이 아니라 그냥 장난이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 가해 학생들은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장난을 쳤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 아버지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은 1년 이상 이런 폭행으로 이제 고통을 좀 받아왔었고 예. 지난 7월에는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때렸다고 하는데요. 이걸 과연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예.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그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그 가담 정도가 센 학생 한 명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를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교내 봉사 등의 처분만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 피해 학생이 단순히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 크게 반영돼서 이런 결과를 내렸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서 본인도 이제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 관계자나 아니면은 그 학폭위원들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과연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 학생 아버지에 따르면 이 피해 학생은 금품 갈취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아울러 피해 동영상을 이제 아버지가 경찰에 전달하면서 수사를 좀 의뢰를 했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그 신고 자체가 어렵다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보호 관찰만 전달했을 뿐 가해 학생들의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피해자 중심으로 이런 사건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피해 학생 아버지는요, 가해 학생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도 이제 맞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오히려 가해자도 맞고소를 했습니까? 예, 그 상황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약자를 향한 집단 폭력 그리고 그걸 즐기고 유포하고 이런 짓은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근데 동시에 어린 학생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스스로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경찰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어른들의 그 뼈아픈 반성이 동시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와중에 예.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오늘 또 보도가 됐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싸움보단 주민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중구와 의회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재정 안정화 기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구 집행부가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의회가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중구 집행부는 조례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뭐죠?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은 그 말 그대로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전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 행안부의 권고로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평소 각 지자체가 예산 중 일부를 이 기금으로 이제 적립해 놨다가 급할 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그 예산 저축 비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걸 그 의회가 막았습니까? 네, 일단은 이 조례를 보면요. 기금의 그 5가지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입. 그러니까 이제 세금 수입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쳤을 때, 아니면은 재난으로 긴급 구호나 복구 자금이 필요할 때, 지방채. 그러니까 지자체의 빚을 갚을 때, 대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때 이렇게 5가지 경우에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 임시회 때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선영 의원이 이 네 번째 조항인 대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좀 삭제하자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반해 같은 당 소속 그 윤현옥 의원은 삭제가 아닌 그 현안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제 바꾸자 이렇게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두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었고 무기명 투표 결과 그 안선영 의원의 개정안인 그 삭제가 가결됐다고 합니다.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조항이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대규모 사업이니 아니면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 등은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던 윤원호 의원은 그 석교동과 오류동 그 행정복지센터가 안전 등의 문제로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용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삭제를 추진한 안선영 의원은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쓰라고 모은 것이지 이게 무조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하면 될 문제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여기에 이제 또 중구 집행부는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대형 사업 추진을 의회가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삭제를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양쪽 의견 다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혈세가 주민을 위해 좀 잘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서로 간의 감정 대립이 아니라 그 건전한 토론을 좀 거쳐서 중구의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 그 오롯이 주민들을 위해 좀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은 정치 특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현재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샵 2309번이고요. 5시엔 대세남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5시엔 KBS 대전 라디오에서 5시엔 대세남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분노보단 근본 대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전해주시죠. 네,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대전의 중학생 집단 폭행 동영상 사건이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이게 언론 기사마다 조금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2건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연속돼서 보도되다 보니까 내용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사실관계 정리 차원에서 그 두 사건을 구분해서 좀 간단히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도된 사건은 중학생 12명이 피해 학생을 종합격투기 경기처럼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덕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생들인 이들이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했고 피해 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이제 SNS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예. 그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담 정도가 센 학생 한 명에겐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를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교내 봉사활동 등의 처분만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제 피해 학생 아버지가 이들 12명의 학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장난쳤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가해 학생 측도 현재 맞고소를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제가 이제 오늘 대덕경찰서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맞고소 사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좀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글쎄요. 가해 학생 부모가 맞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저도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오해나 아니면은 사실 잘못 전달돼서 그런 취지의 맞고소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경찰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성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4명의 중학생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피해 학생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러 집단 구타를 했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이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영상에서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하면서 웃고 손가락으로 V자도 보이고 맞다가 기절한 학생을 이제 깨운 뒤에 또 다시 때리고 구토하는 학생을 또 마구 때리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 피해 학생은 이런 폭력을 1년 가까이 당해왔었다고 하고요. 지난 7월에는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두 사건 모두 집단 폭행이고 그리고 그 장면을 SNS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로 전파를 했다. 네, SNS는 아니면 집단 단체 대화방에다 이제 공개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뭐라고 할 말이 네, 딱히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고 보도된 것만 해도 이런데 예.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정 정도는 좀 퍼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유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과 학교 측의 대응도 좀 너무 안일했고 또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특정 학생들의 일탈이라든지 그에 대한 처벌만 좀 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은 결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전판 곤지암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옛날 충일여고를 아시나요? 충일여고요? 네네. 직장에 있는 학교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학교는 1979년에 개교한 학교였는데요. 학교 재단 측인 충남 방적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경영난으로 지난 2005년에 이제 폐교됐던 그런 어렴풋이 학교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 폐교 건물이 이제 철거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폐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폐교를 찾습니까? 공포 체험 아시죠? 네. 아하. 예. 영화 곤지암이라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른바 이제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포털에서 대전 공포 체험, 대전 폐교, 충일여고 이런 걸 검색하면은 정말 많은 체험담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공포 체험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폐교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이 낡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네. 안전사고에 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 맞고요.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이런 흉가 체험에 나섰던 30대 남성이 버려진 정화조에 이제 빠져서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이제 사유지라 좀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 차단을 하기 위해서 높은 가림막하고 또 날카로운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튜브 등에 올라온 체험담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몰래 들어가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하는 그런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관계 당국에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크다고 하는데요. 그 흉가가 있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마을 이미지가 좀 훼손됐고 또 이제 외지인들이 자꾸 와서 이제 공포 체험, 뭐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시 모를 이제 범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좀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이런 거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의 공권력을 좀 대놓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체험 영상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들에게는 벌금 몇만 원 부과가 전부라 이들의 출입을 막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뭔가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의 입장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이곳은 그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유지라 경찰이 그 폐교 건물을 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제 소유주가 건물부터 좀 철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이제 그 현재로서는 소유주가 침입자들을 그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면 영상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공포 체험 그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좋은 소재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폐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거를 하든 아니면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 안전을 담보로 한 뭐 공포 체험관을 만들든 뭐 관계 당국이 소유주와 함께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